바쁘셨겠어요. 여러 군데서 전화도 많이 받으시고. 네, 이벤트 데이죠. 채권 시장에서는 네. 지금 한 1년 반 동안 이제 이 금리 올리는 기간 동안 금통위마다 이제 스트레스 구간이었죠. 네. 매번 금통위 때 이번엔 또 금리가 얼마나 올라갈지 또 앞으로 더 얼마나 올린다고 치사를 할지 이번에도 약간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는가 했는데 사실 요번 앞전에 2월 금통위 때까지는 예. 좀 총재가 안개라는 표현까지 썼었거든요. 이 금융시장의 많은 불확실성에 네. 그래서 잠시 운전을 멈춰야 된다는 뜻에서 2월 달에 우리가 물가에 대한 부담이 남았음에도 동결을 주요 선진 권역 중에서는 아마 우리가 제일 먼저 동결을 했을 거예요. 2월 달에. 그렇구나. 예. 그러네요. 그러고 나서도 3월 둘째 주까지 파월 의장이 이제 또 의회에 가서 이제 뭐 상황 보고 같은 걸 하잖아요. 반기한 예, 번씩. 예. 그때만 해도 또 미국 경제가 노랜딩 얘기를 하면서 불과 한 달 전입니다. 노랜딩 얘기하면서 예. 3월 FOMC에서 우리 50bp 인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일제히 IB들이 그러자마자 뭐 미국의 터미널 레이트 최종 금리 수준이 한 5.75나 예. 6%대 콜들도 나왔던 게 우리 한 달 전 얘기입니다. 한 달 전 얘기. 그랬더니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미국이 5.75에 6%를 가는데 우리도 뭐 한 3.75 정도에서 뭐 4%까지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난리를 쳤던 게 한 달 전 얘기인데 예, 이달에도 동결은 했고요. 그리고 오늘 총재가 가장 많이 쓰셨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뭐 질문이 많아서 그렇게도 했는데 시장의 기대가 과도하다. 어떤 그게 그러니까요. 이게 채권 시장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은 시장의 기대가 뭐가 과도하지라고 하실 건데 어떤 기대? 금리 내려달라는 기대 아니면 올려달라는 기대? 아니 시장에 금리 올려달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올려달라는 얘기는 아유 아주 그 시장은 징글징글한데 이제 그놈의 금리 인상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오늘도 동결해서 3.5%입니다. 네네. 근데 현재 국고 3년 금리가 오늘 좀 오르긴 했어요. 총재가 그 시장의 기대가 과도하다고 해서 철없는 시장에 대한 또 제가 늘 주식시장이 좀 철없다는 표현을 썼는데 채권시장이 요즘 또 약간 철없음이 국고 3년짜리 금리가 전일 종가가 3.2%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감이 얼마예요? 오늘 좀 올랐다고 조금 해도 올랐다? 한 3, 4bp 정도 수준 올라가지고 3.2%대 겨우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군 차트로 보니까 금통위 이후로 좀 출렁거리긴 했네요, 장중에. 아유, 오늘 많이 원래는 일부 금통위원 중에 저번에 인상의 소수 의견을 내신 분이 아직까지 물가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금리 올리자라고 한 명은 최소한 주장할 줄 알았더니 또 딱 까봤더니 만장일치로 동결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야 하나의 기조 자체가 좀 바뀌었나라고 해서 또 금리를 좀 내리는 쪽으로 한번 장중에 싹 쏠렸다가 그러니까. 총재가 또 그 기대를 보면서 아니 우리가 금융 불안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미국에 우리 아까 그 한 달 사이에 미국의 SVB라고 하는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거 파산하고 세계적인 IB인 크레딧 스위스가 또 뭐 UBS에 넘어가고 여러 불안 요인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미국의 정책 기대들도 뭐 5.75에서 6%까지 가자는 게 최근에는 이제 5월 달에 5.25까지 올리고 나면 더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쪽이니 우리도 이제 그런 데 대한 부담은 덜어냈고 그래서 오늘 인상의 소수 의견을 2월 달에 냈던 금통위원이 같이 동조해서 동결을 냈다. 근데 그런 시장을 보고 있으면 지금 현재 아무리 봐도 총재가 오늘도 그러니까 연내에 인하를 할 수 있느냐. 왜냐면 지금 국고 3년짜리가 뭐 만기가 3년짜리라서 걔가 기준금리보다 좀 낮아진 거 되면 총재도 3년짜리 이상 채권들이 뭐 기준금리 이하로 내려간 건 그 한 3년 뒤에는 지금보다 금리 수준이 낮아질 수 있으니까 걔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1년 3개월짜리 채권금리도 기준금리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총재가 오늘 한 5차례에 걸쳐서 시장의 기대가 과도하다. 인하에 대한 기대가 과도하고 연내 금리 인하를 지금도 논의할 단계도 아니고 논의한 적도 없다. 그것 때문에 금리가 좀 오르긴 했는데 그렇게 오른 금리가 아직도 3.3%도 안 돼요. 그게 그러면 총재께서 모두 발언 비슷한 데서 했어요? 아니면 기자 질문에 대답하는 가운데 그런 톤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모두 발언 때는 아직까지는 물가 안정 기조를 확인할 때까지 상당 기간 긴축 기조.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뭐 그 긴축 기준은 오늘도 총재가 뭐 이게 계량적으로 표현해서 중립금리라고 하는 제가 여기 출연할 때마다 인포메이프 시청자분들한테도 그게 경제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과 물가 수준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수준 이상일 때가 그러니까 긴축이다. 그 수준 이하일 때를 완화한다라고 하는 이 적정하다고 보는 선이 있거든요. 네네. 그 선이 우리나라는
뭐 총재가 그걸 딱 어느 숫자라고 꼬집어 얘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략 한 2% 중반 정도를 보고 있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아하. 근데 그거 대비 지금 3.5%면 사실은 제약적인 수준. 오늘 총재는 그 부분을 인정했거든요. 충분히 우리가 소비라든지 최근에 부동산 경기라든지 내수 경제 쪽에도 상당히 부담을 주는 뭐 수출 나쁜 거야. 바깥의 사정들에 의해 예. 좀 움직이는 건데 그런 데도 제약을 주는 긴축적인 수준이니 그런 부분들은 시장 입장에서 좀 어느 정도 지금 물가에 대한 안정성만 확보되면 좀 돌려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시장은 좀 철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총재는 모두 발언에서 상당 기간 긴축 기조를 유지한다. 아니 뭐 3% 중반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제약적이고 긴축적인 수준이고 연내 인하까지는 조금 시장이 과도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맨 마지막 발언 하나가 있었어요. 뭐예요? 맨 마지막 발언이 저는 한국 경제를 걱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금 당장의 우리나라 성장보다는 중기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과연 1% 중반 아니 1% 이상 성장이 나올 수 있느냐 장기적인 흐름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큰 틀의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총재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예, 맨 마지막에 딱 질문 하나를 그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허. 총재 취임할 때 했던 말도 있어요. 예. 나는 최종적으로는 비둘기이고 싶다라는 전체적인 경제에 대한 활성화, 경제에 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원래 한국은행의 최대 목표는 물가 안정이고 지금도 그 맨데이트라고 하는 의무 때문에 지금도 오늘도 총재의 전체적인 발언은 시장이 올해 연내에 완화 기대라는 건 과도하다라고 하면서 통제를 하려고 하셨지만 큰 틀에서는 이 물가 하반기에는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위쪽에 대한 리스크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앞두고 있는 내수 경제 핵심 요인 중에 부동산 구조조정 같은 게 좀 심화되면 오히려 뭐 디플레이션도 입에 올리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지금 이번 달에 우리나라 서비스업 물가, 근원 물가가 좀 생각보다 덜 떨어지고 근원 물가가 위쪽으로 간다 얘기하고 있지만 네. 저랑 저희 회사 이코노미스트 분석에 따르면 네. 전체 우리나라 물가의 한 9% 정도 기여도가 되는 이 전월세 중심의 집세 예.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생각보다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기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도 주거비 때문에 물가 떨어지는 기울기가 좀 완만해지는 저항이 있긴 했지만 미국도 주택시장 약세를 보면 2분기 때는 그 부분이 반영되고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하반기에 총재가 지금은 인플레 기대도 통제해야 되고 금융시장이 또 철없이 너무 앞서가는 거를 좀 오늘 코스피가 또 2,550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금토일과 동결하셨다고 그렇게까지 뭐 환호할 거는 아니긴 하지만 다른 뭐 배경들이 많죠. 삼성전자 감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금융시장 환경 측면에서 하반기에는 좀 더 기대할 만한 쪽에 백그라운드가 좀 조성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총재 아까 마지막 발언을 얘기 드렸던 건 저는 궁극적으로 한국은행 총재도 물가가 안정되고 나면 장기적인 우리나라 성장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의 다시 중립 수준 내외 정도까지 그러면은 현재 3.5% 기준금리는 내년까지는 기대가 좀 과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한 2% 중반대까지 다시 낮춰줄 수 있는 백그라운드로 돌아갈 수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뭐 공직자가 되었건 뭐 선출직 정치인들이 되었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든 이 국민들을 좀 더 잘 살게 네. 나라를 갖다 어떻게 잘 굴러가게 네. 이걸로 이제 고민해야 되는 자리이고 분들이죠. 그러니까 뭐 그게 가끔 뭐 포퓰리즘이라는 비난도 받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는 물가 때문에 사실 우리가 1년 반 남짓한 기간 동안 네. 기준금리 0.5% 기준금리가 무조건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긴 했습니다. 팬데믹 때 어쩔 수 없이 0%대 우리나라도 그렇죠. 기준금리 기록했지만 1년 반 동안 300bp를 올린 적은 우리가 기준금리를 도입한 게 기준금리를 이제 통화정책의 중심으로 도입한 게 99년도부터인데 예. 네.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가장 이 전에 긴축이 강했던 게 노무현 정권 때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25 기준금리를 5.25까지 3년에 걸쳐서 200bp를 올렸는데 그때도 이제 약간 주택시장을 슬로우하게 하느냐 뭐 그때 결국은 주택 가격은 금융 위기가 오고 나서 잡히긴 했지만 많은 노력들을 했던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1년 반 동안 300bp를 올렸더니 주택시장이 좀 과열이었던 부분도 있지만 금리 때문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적잖게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지금. 알겠습니다. 이제 과도하다라는 말을 한 5번 정도 하다가 마지막에 한마디에서 이제 연구위원께서 어떤 힌트를 얻어서 네. 물가가 좀 안정되고 나면 그래도 한 2.5까지는 좀 내려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셨던 건데 그렇다면 네. 물가가 언제 안정이 되는가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가져오신 장표 중에 물가 관련된 내용이 좀 있나요? 일단은 우리나라 사정도 좀 봐야 예, 되겠지만 제가 좀 중요하게 보이고 있는 그림 중에 하나가 요 그림을 띄워봐 주시면
일단은 우리는 소규모 개방 경제 측면에서 대외적인 물가 충격들도 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사실 우리가 요번에 뭐 우리가 완화적인 정책을 하고 부동산 경기가 과열이어서 내부적인 물가 상승 요인도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이후에 공급망 충격이라든지 그런 데 영향을 받는 게 컸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미국의 통화 정책 여건도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변수인데 예.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제가 인포맥스 출연할 때마다 좀 들고 나왔던 그림입니다.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싶고요.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계속 얘기 드렸던 건 사실 주가에 대한 설명력은 좀 떨어지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게 거시 경제 비용 매크로 코스트라고 써놨는데 금리, 유가, 달러를 하나로 만든 겁니다. 금리, 유가, 유가, 달러. 달러. 그렇게 해서 코스트 인덱스라면은 금리가 높으면은 코스트가 높은 거고 유가가 비싸지면 코스트가 높은 거고 네. 달러가 강세로 가면은 외환 비용이 느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기업들한테는 전반적으로 이제 기업들마다 각각의 원가들이 존재하지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거시 경제 비용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예. 얘가 실제 기업 활동에 정확하게 이게 시사점이 있습니다. 한 3분기, 9개월 정도 선행해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보통 재고를 쌓고 소진하는데 재고 사이클이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 같은 원자재들 같은 거라든지 외환 거래 같은 거, 금융 거래도 보통 한 선도 거래, 선물 거래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높았던 그 부담 요인들이 다 해소가 됐느냐. 최근에는 금리도 떨어지고 달러 강세도 좀 풀리고 유가도 좀 뭐 오펙 감산 때문에 오르긴 했지만 원자재 가격이 많이 안정됐는데 그 좋아진 강도도 그렇게 미약할 뿐더러 작년에 높았던 부담을 올해 상반기까지는 기업 활동 쪽에서 계속 소화해야 돼요. 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최근에 미국 지난주에 확인된 미국의 고용 지표를 제외하고는 4월 달 들어서 발표된 3월 달 미국 지표 수치들 특히나 ISM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은 그동안 계속 안 좋았거든요. 사실. 예. 서비스업까지 같이 나빠지면서 전반적인 미국 경제의 균열 크랙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이걸 가지고 하나 그림 더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전반적인 기업 활동 우리나라에도 공이 적용될 거라 보는데 미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기업들이 들어가는 자기네들의 또 물가 사정들 그거를 또 서베이로 ISM 내에서 조사를 하거든요. 예. 그게 실제 CPI의 3개월 정도 선행을 해요. 근데 1, 2월 달에 보시면 이게 떨어지는 게 잠깐 이 안정 범위 내에 들어가느냐인데 주춤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게 물가 떨어지는 데 대한 양호한 미국 경제 정황이 좀 있는가. 이게 이제 또 이렇게 미국 물가가 안정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우리도 또 물가 안정에 수입이 좀 될 텐데. 근데 요금은 3월 달에 보시면 알겠지만 추가적인 다운 레벨이 확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기업 활동부터 생긴 크랙, 우리 한 달 전에 노랜딩 얘기하면서 3월 달에 50bp 인상을 얘기도 했지만, 예, 미국에서. 예. 지금 저는 그때도 작년 4분기에 뭐 하드랜딩 얘기도 좀 과도했지만, 1, 2월 달에 잠깐 미국 지표도 좀 좋을 때, 노랜딩, 착륙도 안 할 정도로 미국 경제가 호조다. 아련하네요, 그때가. 네. 우리 지금 되게 한참 먼 얘기 얘기했었는데. 같은데 네, 한 달 전 네. 얘기예요. 근데 노랜딩 얘기한 게 사실 연준의 긴축을 더 자극하면서 시장에는 안 좋은 재료였죠 오히려. 근데 그 부담을 빼주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로를 얘기드렸지만 대외적으로 지금 글로벌하게 기업 활동이 받고 있는 이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이거를 그러면 이게 주가에도 부정적이냐. 이게 작년부터 주가를 끌어내리는 메인 연동력이었고 그게 펀더멘탈리 지금 확인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물가가 안정되는 방향이면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반응. 잠깐만. 그 지금 아까 그 두 번째 저거 슬라이드. 네네. 저 얘기가 지금 이제 3개월 선행한다고 해서 다소 이렇게 연한 색깔. 네네. 저게 이제 3개월 땡겨놓은 거예요. 그죠? 그렇죠. 맞죠? 앞으로 3개월 밀어놓은 거죠. 예. 그러면 오늘 나오나? 미국 CPI가? 내일 나오나요? 내일 나오는 거는 네. 또 지금 저 흐름으로 봐서는 이번에 CPI 낮게 나오겠네. 그러니까 전월 대비 0.2%에 전월 대비 헤드라인은 0.2%. 0.2도 사실 많이 높은 건 아니죠. 근데 기저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난달이 YOY로 6%였거든요. 예. 월간으로 0.2인데 월간 0.2 자체도 낮지만 YOY 6%가 이번에 컨센 기준으로는 한 5.2%까지 5.2까지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4월 달 수치는 또 작년에 그 4월 달에 좀 빠졌던 구간이 있어서 그때는 조금 저항이 있긴 한데 5, 6월 달에는 4% 초반을 깨느냐 마느냐까지 헤드라인 또 CPI가 떨어집니다. 전년비. 근데 문제는 이제 근원 물가가 안 빠지니까 근원이 진짜 이게 농산물 에너지 빼고 진짜 리얼한 소유와 관련된 물가가 안 빠지니까 통화정책은 그걸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는 근데 주거비의 함정이 되게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주택 경기가 지금 근원에는 주거비 들어가죠. 당연히 주거비가 메인이죠. 주거비가. 그렇기 때문에 그 주거비는 지금 미국의 주택 시장이 약세를 끌고 온 게 지금 한
1년 가까이 되고 있고요. 고점을 찍고. 그리고 작년 4분기 실제 월세가 빠졌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이래야 주식시장도 삽니다. 채권 얘기가 나와서 뜬금없이 갑자기 주식시장이 산다는 얘기, 이거 기업 활동은 더 나빠지는 거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앞에 2개 보여드리고 그 덕분에 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했지만 기업들은 이미 그걸 다 알고 반영하고 있어요. 그걸 오죽하면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뭐 물론 반도체법이라고 하는 하반기에 또 무서운 네. 채찍질이 남아있어서 그랬긴 했겠지만 생각보다 빠른 감산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게요. 이게 기업들은 이미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선물 선도 거래로 지금까지 버텨왔던 구간이었고 그걸 이제 제대로 이제 부실화된 나쁜 덩어리들 그걸 이제 우린 재고라고 하죠. 그것들을 떨어내는 과정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그로스라든 지표들은 나쁠 겁니다. 당분간 안 좋게 나오겠죠. 하지만 기업들은 거기서 이제 나머지 부실들을 이제 덜고 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통화 정책에 대한 금리에 대한 부담들을 덜어낸다면 저는 하반기에 뭐 올해 연초 시장이 조금 세다 보니까 상고하죠 이런 얘기했지만 저는 하반기가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은 심각하게 경제가 더 나빠지는 쪽에 배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결국은 통화 정책들이 누울자리 뭐 물가에 대한 부담, 그러면 물가가 아직 확실히 안 빠지는데 저는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글로벌한 물가에 대한 경로들이 좀 안정화될 수 있는 쪽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혜가 우리나라라고 안 들어올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는 총재도 그렇고 파월 연준 의장도 그렇지만 연내 인하를 프라이싱하고 있는 채권 시장 좀 철이 없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솔직히 미국은 10년짜리 금리가 기준금리 5%인데 지금 3.4%거든요. 뭐 시장이 바보도 아니고 무슨 뭐 고집을 부릴 이유도 없고 돈 태워가면서 아니, 그럴만해서 그렇겠지. 제가 종사하는 채권시장 그 운용력들 참가자들 중에 네. 그렇게 따지면 기준금리보다 엄청나게 낮은 비싼 채권을 지금 사고 있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가격이 뭐 채권시장 탐욕으로 내가 여기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해가지고 무리해서 사고 있느냐 그러지 않아요. 울면서 지금 이 비싼 가격에서 사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미래에 대한 가치들을 자꾸 생각해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내년에 미국 기준금리를 3%까지 낮춰주면 소장님은 아니 페드가 미친 거 아니야? 지금 5%에서 200bp나 낮춰준다고? 그거에 방점을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물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까지 연준의 금리 인상이 무리했다라는 측면. 미국의 아까 제가 우리나라 중립금리는 2% 중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미국이 먼저 그 중립금리 개념이 먼저 정립된 나라인데 미국은 중립금리 지금 어느 정도 보냐? 우리보다는 좀 높아요. 어느 정도 수준일 것 같으세요? 한 2.8% 내외 정도 수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5%의 기준금리를 무려 200bp나 낮춰주는 행위 자체는 되게 완화적인 행위죠. 그 자체는. 그렇죠. 근데 3%의 연방금리는 과연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미국의 성장할 수 있는 능력과 물가가 지금 일시적으로 높아서 5%대 연방금리가 무리하게 올라간 수준이지 내년도까지 미국 기준금리가 3%까지 낮아질 수 있는 그 기대를 프라이싱하고 미국채 10년 금리가 3%까지 올해 연내 빠질 수 있다는 게 채권시장의 과연 철없음이라고 해야 될 건지.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올해 하반기 시장의 제일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는 이제 돈의 물꼬가 풀려 나오느냐는 거예요. 올해 연으로 경제는 안 좋을 거예요. 근데 경제가 나쁜 해 주가가 꼭 나쁘지 않습니다. 그게 체감하고 있죠. 그게 문제죠. 어려워요. 그래서 올해 투자가. 1분기에 금리가 아직도 이렇게 높은 수준이고 저도 작년에 성장주에 대한 콜을 살짝 조심스럽게 했지만 올해 1분기에 미국 자산 시장에서 가장 비트한 비트코인이 제일 많이 올랐다고도 누가 얘기하지만 걔 가상화폐에 빼놓고 고개를 막 휘저으시면서. 왜냐면 네. 그거는 뭐 또 그거의 의미를 너무 부여하기가 예. 그걸 금도 조금 안전선호라든지 달러 강세가 좀 풀리는 반대급부로 금도 좀 온수당 네, 2천까지 좀 올라왔지만 좋아요. 제일 좋았던 건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챗 GPT도 있어요. 그런 개별적인 이슈도 있었지만 제가 보고 있는 오늘은 들고 오지 않았지만 미국의 1년 뒤에 10년짜리와 1년 뒤에 2년짜리 그러니까 미래의 펀드 금리들이 갖고 있는 장단기 금리차를 보시면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느냐. 걔네들은 플러스 영역으로 지금 미국의 나머지 실제 현물 채권들은 지금 기준금리보다 장단기 금리차들이 다 역전이 돼서 이게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게 아닌지 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잖아요. 펀드 금리 쪽에서는 단기 금리 대비 장기 금리의 그 스프레드가 플러스 영역으로 지금 정상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게 뭐가 중요한데 장단기금이 역전된 게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라고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미래 단기금리가 안정화되는 기대에서
장기 금리하고의 정상화를 시키는 과정은 그 미래 유동성이 풀려 나올 거고 그 장단기 스프레드가 정상화되는 국면이 경제가 결국은 심각한 경기 침체까지 가지 않는다라는 시그널링을 또 받아주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매크로적으로 좀 뭐 지금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네. 말도 빠르고 내용도 저게 채권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이해하지 이게 뭐 쟤는 흥분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올해 하반기의 금리가 미국 10년 기준 요번 2분기 내 3.2를 깨지 않고 무난하게 해서 연말까지 3%까지 빠지는 게 올해 주식시장이 계속 조금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돼야지만 기회가 있고 잠깐 무슨 금리가? 미국채 10년 금리 미국채 10년이 3.2% 밑으로 가느냐? 일단은 요번 2분기에 그걸 깨면 안 됩니다. 6월까지는 3.2% 밑으로 가면 안 된다. 네. 3분기부터 3분기부터는 그걸 하회해서 3%까지 스무스하게 흘러내리는 게 전 주식시장에 그게 스위스 팟이 될 거다. 스위스 팟이 될 거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지금은 3.397이니까 3.4라 보면 되겠네. 3.4인데 오케이. 왜 2분기에 3.2를 깨면 안 되지? 그것도 그렇게 많이 금리가 떨어져 주면 완화가 되고 돈 풀리는 데서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아마 미국의 금융시장에 요번에 우리 SVB 파산하고 뭐 금융 혼란 겪었잖아요. 금융시장 선도금리 기준으로 반영해서 지금 당장 1, 2개월 내에 미국의 10년짜리 국채가 3.2를 깬다는 얘기는 여름이나 가을쯤에는 무조건 인하한다를 확정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예예. 그 정도 인하에 대한 확신은 금융시장이 사달이 나야 된다는 얘기죠. 뭐 어디가 아작이 났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저번에 SBB 파산 난 걸 지금 연준이 뭐 채권 담보 잡아주고 뭐 대출해줘서 이렇게 넘겼는데 이번 2분기에 3.2를 깨고 내려가면 지금 그거는 또 과도한 안전 선호. 그쪽에서 뭔가 금융 불안이 엄청나게 확산되지 않으면 그걸 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 제가 썼던 주간 보고서 제목이 3.2%를 깨지 않는 이유라고 썼어요. 그게 지금은 미국에 남아있는 그 고물가에 대한 부담과 함께 양호한 경기 여건 이것들을 스무디 가면서 이번 2분기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미국 5월 달에 5.25까지 인상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가는데 그렇게 해서 연준에 대한 통화 정책이 그런 정도 가지고 미국 10년이 3.2 내외에서 3.5% 정도 사이 움직여주면 그 사이가 지금은 제일 안정적인 수준이고 하반기에는 그러면 3% 이하로 떨어지는 건 왜 돼요? 내년도부터는 진짜 연준이 물가 안정 기반 하에 경기도 좀 나빠지는 무난하게 나빠지는 흐름을 잡아주고 이제 진짜 낮춰주겠구나. 그 기대를 프라이싱하는 게 하반기부터는 그래서 3.2를 하회하고 내려오는 것도 하반기부터는 괜찮습니다. 이야. 그냥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하반기가 됐건 뭐가 됐건 3.2 밑으로 10년물이 내려가면 2.8까지 그냥 논스톱인데. 그러니까 그 3% 중심 라인을 잡고 움직이는 쪽으로 가면 2.8이 아까 얘기했던 미국의 중립금리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 수준을 하회하는 거는 미국 경제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충격을 받았다라고 또 얘기를 해야 돼요. 진짜 제가 지금 전제하는 건 올해 심각한 경제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프트 랜딩의 전제 조건을 전제 얘기하는 조건 거예요. 하에. 그러니까 제가 뭐 느닷없이 갑자기 미국 10년 3.2를 한 분기에 깨면 안 되고 하반기에는 3% 아까 그 정도 라인까지 빠지는 얘기를 하는 건 이게 주식시장이 걱정하는 심각한 경기 침체, 엄청난 금융 불안, 위기 이게 오지 않는 한에서의 금리의 역할이고요. 금리 역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매크로장이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작년부터 주시장 안 될 때 금리 요인이 되게 컸거든요, 예, 사실은. 예. 근데 그걸 이제 매듭 지으면서 이제는 금리가 우리한테 좀 유리하게 투자에 유리한 환경으로 전환이 되느냐라는 건 요 정도 레벨에 대한 감정도를 잡고 투자를 하신다면 종목은 저는 절대 종목 추천을 못 드립니다. 하지만 이게 내가 정말 한번 발을 크게 담글 수 있는 장인지 작년에는 주구장창 터지는 장이었잖아요. 근데 올해 1분기는 또 생각보다 아까 1분기가 황고하저라고 얘기를 또 할 정도로 하반기 경제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계신데 그랬으면 나스닥이 이렇게 오르면 안 돼요. 진짜 왜냐면 걔네들이 좀 밸류를 많이 밸류에 대한 부담 덜어내고 다이어트가 돼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오는데 그거는 유동성에 대한 기대가 있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성장주들은. 그래서 저는 하반기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채권쟁이가 여기 와서 드릴 수 있는 얘기가 채권 사세요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여기 뭐 인포메이션 방송 들으면 요즘 경제 뭐 개인들도 채권 많이 산다고 하지만 그냥 전체적인 투자에서 제가 또 자산 배분 쪽에 대한 콜들도 드리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매크로를 보는 사람이니까 아까 그래서 쉽게 요 6월 때까지 미국 10년 3.2 그리고 그 이후에는 미국 10년 3% 그 정도 사이면
그 정도 사이면 주식 계속해도 된다. 잠깐만.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잠시 네. 제가 붙인 그 호지만 우리 대한민국 채권 시장의 정파 윤여삼 위원, 사파 저 문홍철 파트장 이렇게 있는데 두 분 다 작년 말에 주식 좋다 그러셨어. 나쁘진 않을 거라고. 나쁘진 않을 거다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올해 생각보다 근데 상반기 엄청 세기보다는 뒤에 기대를 많이 하자 했는데 상반기가 생각보다 좀 생각보다 빨리 좋았고. 예, 좋죠. 그 뭐 사파 우리 문홍철 파트장이야 무지성 매수 이러고 뭐 지난번에 나와갖고 어떡할까 했더니 막물 타세요 그러고 코인 어떡하냐고 또 사세요 이러고 막 했는데 지금 윤 의원께서는 또 지금 금리하고 그거 해서 하는데 자 그러면은 거기서 지금 그러면은 2년물이든 10년물이든 할 것 없이 미국 채금리가 다시 뛸 가능성은 안 보세요? 이번 3월 FOMC가 뛸 만한 어떤 그 변수도 없어요. 리스크가. 예, 뭐 오늘 금통위에서도 한 총재도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유가가 하반기 어떻게 움직일지 아직 모른다. 유가가. 근데 저는 거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만약에 유가가 최근에 이제 뭐 리오프닝 파리그랑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치고 돌고 있는 중국 쪽 수요 때문에 진짜 올랐다라고 하면 그럼 저도 좀 더 걱정했을 것 같아요. 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런 수요에 대한 압력 때문에 그럼 통화정책은 거긴 진성으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유가가 WTI가 60불 때까지 떨어졌던 거 80불 올린 건 감산입니다. 오펙에. 공급 사이드 요인이고 아까 제가 매크로 코스트를 보여드렸지만 그거는 지금 어려운 기업 환경 원가에 또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경제 크랙은 미국도 보시면은 뭐 고용시장 타이트했고 소비가 견조하고 이런 얘기했는데 그 균열의 시작점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3월 고용지표도 실업률이 좀 떨어져서 뭐 좋네 어쩌네 했지만 전체적인 고용의 질적인 부분을 보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그 타이트한 고용 시장에서 엄청난 뭐 다시 뭐 임금 소득을 받아서 그걸로 수요를 끌고 가거든요. 요번 주 금요일 날 또 미국의 소매 판매도 나오거든요. 아마 뭐 3월 지표는 1, 2월 달에 반짝 좋았던 거 그게 막 지방 소득세 감면해주고 저소득자들 물가 올라간 거 지원해주고 그런 효과로 되게 좋았는데 이번 3월 소매 판매는 생각보다 크게 떨어질 겁니다. 미국 쪽 데이터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게 미국의 소비가 좋았던 게 1, 2월 달에 그 노랜딩 얘기 나왔을 때 그때는 일시적인 반짝 효과였다. 이 말인즉 유가 쪽에서 글로벌하게 유가라든지 다른 자본들을 수요해서 원자재 가격들이 수요 때문에 올라간다는 증거가 보이면 저도 한 발 물러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금리가 다시 미국 기준금리 5.5 이상도 갈 수 있고 미국 연방금리가 그러면 우리나라 통화정책도 또 뭐 3.75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노이즈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전반적인 시장금리들이 지금 인하 기대하고 내려왔던 것들이 다 밀릴 수가 있겠죠. 근데 오펙 감산 때문에 올라간 거는 진성 수요 인플레라고 말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 미국의 최근에 이제 SBB 파산하고 나서 최근에 이제 노이즈가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상업용 부동산 쪽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택시장 보시면은 그냥 일반 주거용 쪽에는 부동산 시장에서 주거용 쪽은 최근에 재고조정도 끝나고 나서 약간 심리가 좀 안정화되는 쪽인데 만약에 진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금리 좀 빠지고 이런 거에서 또 양호한 견조한 수요 때문에 NAHB라고 미국의 주택 협회에서 나오는 심리 지표가 있거든요. 걔가 최근에 좀 금리 안정화되고 하면서 반등이 있었어요. 한 40포인트대로 올랐는데 걔 기준선이 50이거든요. 걔가 기준선이라도 넘어설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미국이 주도하는 분위기가 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지난 2월, 3월 달에 우리나라 금리 올라갈 때 우리나라 자체 재료는 거의 없었어요. 미국 쪽 노이즈 때문에 문제였지. 그래서 드리는 얘기는 이게 인플레이션 쪽과 미국의 지금 자산 시장의 중심축 중에 하나인 주택 시장 경기가 그 두 개의 지표가 양호하게 버틴다면 미국 금리가 좀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주택시장은 재고조정도 좀 되고 안정화되는 조짐들이 좀 보여줬지만 상업용 부동산이 지난 3월 달에 금리가 떨어졌는데도 리치가 10%가 넘게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남아있는 잠재적인 위험이 있고 해서 저는 그런 쪽에서 지표에 유의미한 반등이 있으면 금리가 좀 더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다.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도 또 위쪽에 대한 얘기가 더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증거로 한 그 정도 리스크는 보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은가. 근데 이제 오늘 또 새삼스럽게 또 우리 윤여삼 위원 설명을 듣다 보니까 야 우리가 1년 만에 하는 기준금리를 1년 만에 300bp를 올렸다. 1년 반이요.
1년 반 만에. 2021년 8월부터 첫 인상이었거든요. 그것도 무슨 뭐 3%에서 6%도 아니고 네. 그 0.5에서 3.5까지. 그렇죠. 이 같은 300bp라도 다가오는 이게 다른데.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사상 최대 규모 수준에서 GDP의 110%가 넘는 수준에서 가처분 소득은 150%가 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면은 어딘가 뭐 막 골마가는지는 모르고 종량이 커져가고 있는 중인지는 모르겠으나 외견상 나타나는 걸로 봐서는 이 정도면 아주 선방하는 것 같고. 그렇죠. 사실은 작년 4분기에 레고랜드의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이런 불안이 잠재적으로 있었는데 정책이 되게 시의적절하게 이번에 미국도 사실 이게 좀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SBB 사태는 저는 작년 4분기 우리나라 레고랜드 때랑 되게 유사하게 보고 유사하게 있어요. 터졌다. 왜냐하면 무리한 통화 긴축에 가스가 가득 차 있는 방에 우리는 그 레고랜드라고 하는 중도 개발 2천억 원의 그 작은 불꽃이 뭐 빵 한 거고 미국은 SBB가 좀 불꽃이 크긴 했죠. 크긴 했지만 역시나 긴축의 무리함이 가스가 터진 거였는데 우리도 당시 작년 10월달에 최한 펀드, 한은의 RP 제공 그런 미시적인 조치로 그 위기를 좀 잘 극복하고 왔고 잘 봉쇄했는데 근데 근본적인 아까 종양 표현을 되게 잘하셨는데 겉으로 드러난 그 레고랜드의 폭발에 의한 화상들은 잘 치료를 했는데 안에 지금 부동산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가 지금 자리하고 있어요. 예. 지난주에 금감 원장님이 예.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 우리나라 이번 금융당국 쪽에서 관리당국 쪽에서 감독당국에서 5천 개의 PF 사업장들을 전수조사해서 걔들의 지금 자금의 유출입이라든지 그런 동향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고 근데 가장 특징적이었던 게 그중 300개 정도의 업장에서는 약간의 위험성이 감지되고 있다. 300개 정도. 그리고 요번에 이제 뿌려놓은 정책의 효과 때문에 금리가 올라온 것 대비 딜레이되고 있지만 미국도 한국도 또 공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연체율, 그 다음에 이제 상각률 같은 데이터들이 올라오는 속도들이 제법 빠릅니다. 최근에. 걔네들은 뭐 분기단 이렇게 집계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직 체감 정도로 확보는 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은행 연체율이 워낙 낮아서 예. 좀 안정적으로 보지만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부동산 PF 관련된 증권사라든지 이런 데 연체율은 이미 10%가 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골문 부분들을 우리나라도 지금 PF가 일종의 상업용 쪽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2분기,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 인상을 하는 재앙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오늘 하는 총재는 이 부분에 아직 포커스를 둘 때는 아니다라고 물가가 아직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지만 네. 아까 얘기했던 금융당국 쪽에서는 올해 2분기, 3분기에 지금 이 약간 골문 부동산 시장을 잘 구조조정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미국도 CMBS 중심의 상업용 부동산을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아까 미국의 소형은행들 SBB 파산 났을 때 SBB가 들고 있는 국채라든지 뭐 모기지가 파산이 됐나요? 아니에요. 그런 디폴트가 있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미국 전체 상업용 부동산의 70%, 그리고 그러니까 70%를 미국 소형은행들이 들고 있고 소형은행들의 자산의 25%, 전체 걔네들이 운영하는 자산의 25%가 그 상업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미국도 그쪽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필요할 거다. 제가 이게 또 글로벌하게 지금 팬데믹 때 어쩔 수 없이 자산시장, 특히나 부동산 가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후유증들을 통화정책이 또 대응해서 좀 점검할 필요성은 있지 않는가. 부동산 이외에 또 다른 뇌관은 없을까요? 뭐 오늘 하는 총재 얘기 나온 것 중에 뭐 대금리차, 오늘 금통위에서 대금리차 역전 때문에 또 외자가 유출할 총재도 약간 거기에 좀 반응이 그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뭐 환율 레벨에 따른 부담 1,300원대 환율이 예전보다 높은 수준인데 우리나라의 취약성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건 절대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뭐 변동성을 키우는 재료가 되거나 그럴 때 통화정책이 특히나 금리 단에서 대응할 여지가 있는 거지. 대금리차가 지금 150bp가 벌어졌다고 해서 원달러 환율 1,300원. 미국의 무리한 긴축 때문에 일어난 일이긴 하죠. 작년 4분기에 한미 대외금리차 역전 상황은 되게 심각성이 뭐 전혀 해소가 되지 않는데 원달러 환율은 1,200원 초반까지도 빠지거든요. 그게 사실은 외환시장 뭐 소장님은 더 저보다 전문가시지만 선도 환율 쪽에서 선물 선도 환율 쪽에서 대외금리차가 되게 중요한 기준이긴 해요. 하지만 현물 시장은 그 외에 미치는 영향이 변수가 훨씬 많죠. 그런 측면에서 뭐 외환시장의 외자 유출이라든지 그런 불안을 얘기하는데 아니 아이러니하게 지금 대외금리차 요건은 지금도 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요즘 주식을 왜 살까요?
뭐 지금 삼성전자 감산 하나만 믿고 사기에는 오늘 코스피가 2,550이라면서요. 2,547이니까 네. 그건 뭐 2,550이라 해도 되고 뭐 지수선물은 5,500개 넘게 사고 하기야 그러니까요. 코스닥에서 6,200개 넘게 팔고 했으니까 이게 코스닥하고 거래소에서 이제 확연하게 갈리는데 그걸 따라 잠깐만 그 전에 그거 한번 여쭤봅시다. 네. 아까 그러셨어. 이창용 총재는 시장의 기대가 좀 과도하다 하는 얘기가 그 기대는 좀 하느니 금리 좀 낮춰주겠거니 해넘기기 전에 하는 네. 그 기대가 과도하다 그랬을 것이고 네. 오늘 동결했으면 안 봐도 비디오인데 우리 또 하는 출입 기자들은 분명 또 그렇게 질문했을 거라. 아니 지금 미국은 지금 5%까지 상단이 와 있는데 이걸로 25%를 하면 더 하네. 잘하면 6%도 가네. 이러는 와중에 그러면 뭐 이 금리 격차가 더 벌어졌고 우리가 뭐 지금은 150bp입니다만 175나 200bp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에다가 그러면 또 외자 유출해서 한 환율이 그리고 시장은 내려달라 하는데 동결했다고 또 기자들의 질문은 보나마나 이렇게 막 동결해도 되는 겁니까? 쪽이 있을 거 아니야. 총재께서 반응이 어땠어요? 아,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제 그 질문은 이제 자, 그만해라. 뭐 한미 역전되고 나서 계속 어. 번번이 그것도 첫 질문으로 막 나와요. 첫 질문으로 나오는데 총재가 아니 그 절대 수준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는 없다. 걸 몇 번 얘기했냐라는 뉘앙스가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요. 아까 제가 방금도 얘기 드렸잖아요. 그랬으면 지금 채권 시장에 최근에 외국인들이 작년 4분기부터 또 뭐 그게 대외금리차 때문에 뭐 그런 것처럼 여겨졌지만 전혀 하등 달러 강세 때문에 외환보유고 좀 헐린 국가들이 자기네 정책 자금도 좀 찾아간 돈이 있었고요. 차익거래 유인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 이게 좀 이게 디테일한 얘기라. 그래서 외국인들이 채권 사주는 힘이 좀 슬로해졌는데 지금 대외금리차 여건은 더 열악해졌거든요. 더 벌어졌거든요. 근데도 외국인들이 최근 채권 사는 강도가 근래 뭐 한두 달 강도로만 놓고 보면 최근 내 몇 년 내 가장 강한 힘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도 사주고 채권도 사주고 있어요. 대외금리차가 도대체 무슨 그 중요한 기준이길래 지금 그냥 지금 현상만 그냥 저는 오늘 방송 듣는 분들한테 네, 얘기 네. 드리고 싶은데 그거에 그렇게 우리가 얼매일 이유가 아니 뭐 교과서적으로 보면 그렇게 빠질 것 같지만 그걸 조정하는 뭐 선물 시장의 외환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오늘 책 총재가 제일 많이 썼던 표현 중에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뭐죠? 그 환율 과도하다는 내용 다음으로 또 많이 썼던 게 우리는 채권 국가다. 그게 말인지 우리가 빌린 돈보다 빌려준 돈이 빌려준 더 돈이 많아. 더 많다. 외환보유고도 4,500억 달러 이상 있고 이 정도 나라가 그 대외금리차 하나만 놓고 걱정하는 게 아유 그런 걱정 하실 때가 아니에요라고 총재가 몇 번 강조했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미국이 뭐 5.25를 가고 뭐 지금 이제 5.5를 가고 그러면 우리의 환율에 대한 불안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근데 그때는 오히려 더 그거를 발판 삼아서 저는 그러면 원화를 사겠습니다. 지금 보자. 지금 제가 빨리 확인해 왔는데 지금 우리 유니온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요새 원먼스 한 달짜리가 한 마이너스 한 2원 30전 스왑 포인트가 뭐 그 정도 내외. 그러면 1년짜리 1년 정도는 그보다 조금 더 한 12원 14원? 그 정도. 그 정도 되죠. 네. 12원 14원 정도 마이너스 같으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냥 사가야 하죠. 환해지 하고 들어와서 한국 국고 3년이나 10년 사도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근래 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그러니까 쪽 지금 방송 듣는 분들은 소장님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지 하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좀 이렇게 잘못 얘기해 드리는. 근데 환율 쪽에서 커버하는 그러니까 미래 달러 가치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달러 갖고 와가지고 미래 달러로 그걸 바꿔가지고 해지해서 들고 가면은 네. 거기서 받는 보상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 낮아도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채권을 열심히 사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주고 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아까 얘기드렸지만 뭐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우리가 뭐 또 걱정해야 되고 뭐 신경 써야 될 게 있느냐. 그냥 우리나라 안의 사정들을 잘 커버해야 되고 아까 삼성전자가 사실은 저희 반도체 담당도 요번에 감산 얘기를 과연 요번 실적 때 발표를 할 거냐 조금 가능성이 낮다 했는데 내버렸다는 거죠. 이유는 하반기에 반도체법이 단순히 우리가 중국의 반도체를 좀 못 파는 이슈가 아니에요. 네. 미국의 또 상당 부분 우리가 또 불리한 조항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 따져놓고 보면 지금부터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질적인 회복이라도 해야 되겠다. 뭐 이제 재고를 조정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감산 얘기를 한 거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를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말씀도 이제 중간에 해주셨는데 가져오신 장표 중에 세수 부족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 겁니까? 예, 뭐 요 내용이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부동산이 조금 중반부터 나쁘긴 했지만 부동산 거래세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놓고 보면 네. 뭐 소득세가 제일 기반이긴 하지만 이런 다른 세금, 여기 증권거래세도 포함되어 있죠. 논란에. 이런 세금들이 꽤 괜찮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세수가 2월 달까지 70조 원이나 거쳤는데 올해는 지금 2월 달까지 정부가 거둔 이 세수의 막대기 크기 보시죠. 16조 원이 작년보다 속도. 작년보다. 예산은 작년보다 늘었잖아요. 지출은. 네. 지출은 늘었는데 들어오는 돈의 속도는 떨어진다. 그러면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게 이게 정부의 이게 월급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쵸. 네, 세금이. 그렇게 말할 수도 예, 있죠. 정부의 네. 월급이에요. 세금은. 그러면 소득이 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부가 빚을 내든지. 근데 지금 예산은 다 짜고 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나올 노이즈 중에 하나는 저는 2분기에 추경 관련된 얘기가 좀 또 나올 추경이 수가 또 있어요. 나온다. 물론 내년도 총선이라는 정치적인 이벤트도 있는데 올해 경기에 대한 시각이 뭐 오늘 한국은행 총재가 수정경제 전망 얘기를 하면서 지난 2월 달에 작년에 제시했던 1.7%보다는 조금 낮은 1.6%를 얘기했는데 그 1.6%는 중국 경제 회복되는 데 대한 온기를 좀 많이 얘기했는데 아시겠지만 중국 지금 회복하는 게 우리 수출 경기에 주는 영향이 거의 제한적이에요. 네, 그래요. 예, 뭐 걔네 뭐 내수 경기 위주로 뭐 서비스업 기반이고 그리고 걔네가 많은 산업들이 수직 계열화들이 요즘 되다 보니까 팬데믹 과정에서 예. 우리한테 온 게 적은데 그러면 그 수출도 안 받쳐주는 상황에서 2분기에는 부동산 구조조정까지 지금 하는데 그러면 올해 하나는 1.6%보다 좀 낮출 수 있다고 오늘 얘기를 또 했거든요. 네. 근데 민간 경제 연구소들 수치들을 제가 보니까 1%도 안 될 거라고 지금 보는 시각들이 최근에 꽤 많이 늘고 있어요. 오늘 봤던 제가 자료 중에 외국계긴 하지만 캐피탈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전통적인 매크로 분석하는 기관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이 얼마 제시했는지 아십니까? 0.5% 내놨습니다. 0.5요? 네. 그러니까 저희 하우스도 한 1.3% 정도 보고 있는데 최근에 1% 이하 콜들이 꽤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분기에 그 부동산 구조조정을 하면서 세수는 빵꾸 나 있는 상황인데 재정이 어느 정도 또 커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간이 은행들이 부동산 익스포저가 적기 때문에 민간 주도의 배드뱅크로 이 구조조정들을 좀 해간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정부의 지원도 들어오려고 하면 추경이 좀 불가피해 보인다. 근데 추경을 할 정도의 사정이면 사실 1, 2월 달만 해도 경제부총리께서 아니 재정 준칙 때문에 팬데믹 때 우리가 또 재정을 많이 썼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추경들 생각들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빚을 많이 내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 지금 부동산 구조조정 국면에서도 이어지면 지금 그러면은 지금 화면에 저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저기서 뭐 법인세나 뭐 이런 부분 줄어드는 거는 뭐 고만고만 봐줄만 한데 네.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저렇게 한 6조 정도 주는 거는 그냥 소비 부진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 보면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소득세가 저렇게 훅 주는 건 왜 그래요? 그거는 뭐 임금을 안 올려줘서는 아니겠지만 부동산 관련된 이슈들이 여기에 또 들어가 있거나 부동산 관련한 네. 뭐 양도소득세든 무슨 아니면 말인지 보유세든 알겠네. 네, 예, 그런 예. 애들이 다 여기 들어가죠. 오케이. 네. 그러면 또 추경이라고 하셨는데 네. 추경하면은 자 정부에서 그러면은 뭐 국채를 찍어갖고 추경을 하면은 그냥 시중에 자금 끌고 가서 재정으로 쓰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하느니 또 돈 찍어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최근에도 오늘도 약간 이슈가 됐던 게 단기금리 낮아지는데 하느니 이제 정부 대출도 많이 하면서 정부가 지금 세수가 빵꾸나다 보니까 하느니 40조까지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팬데믹 이후로 그 잔고를 계속 채워오는데 그게 엄청 늘지는 않았는데도 잔고가 꽤 높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족한 세수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건 또 구축 효과를 유발할 수 있잖아요. 그러게요. 작년에도 4분기에 레고랜드 터졌을 때 한전이 또 적자 많이 되다 보니까 한전채 발행이다. 은행들도 그 규율 맞추려다 보니까 은행채 많이 찍어서 노이즈가 많았는데 올해는 사실 작년보다 팬데믹 이제 재정을 조금 이제 컨트롤해서 국고 순발행량이 작년에 한 100조가 조금 안 됐는데 올해는 60조대로 순발행량을 확 줄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은 재정을 좀 경제 안정을 활용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경제 어려움을 인정하고 추경까지 경제부총리께서 이제 거론해야 될 단계에 간다고 하면 한국은행은 이제 통화정책으로 어떤 방향을 가야 될 거냐.
그때쯤이면 이제 경제 포커스가 듀얼 맨데이트 중에 물가가 제일 우선이고 3분기까지 물가가 이제 3%대에서 확실하게 좀 더 추가적인 안정을 연말까지 이제 3자가 깨지느냐를 지금 하는 쪽에 걱정하는데 네. 3분기까지 그게 확실히 안정되느냐를 봐야 되지만 시장의 기대는 이런 과정에서 첫 번째 맨데이트가 물가에서 경기 쪽으로 조금 이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 이 세수 부족에서 그래서 저희는 역대에도 그랬지만 추경하면 원래 금리 인하가 약간 세트처럼 움직이긴 했었어요. 과거에는. 경기가 어려울 때 추경하는 거니까요, 사실. 근데 지금 물가에 대한 노지가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이런 세수 부족과 함께 추경이 좀 진행될 때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지만 4분기쯤 갔을 때 이제 물가에 대한 기조만 조금만 더 잡히면 저희는 아까 집세 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도 전월세 지금 빠지고 있고요, 사실은. 네. 그렇게 해서 서비스 물가가 국내적으로 요즘에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것도 쓰는 양이 준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물가 내수 쪽의 서비스 기여도가 높은 건 외식이거든요, 사실은. 외식. 예. 그런데 올해 요번 3월 달에 보니까 농산물 가격도 많이 좀 최근에 안정화 됐어요. 많이 빠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들만 조금 줄여준다면 저희는 3분기쯤에는 물가가 하느니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러면 이런 경제의 어려운 부분들, 백그라운드들 두고 추경 얘기는 금리 인하에 대한 약간 기대 쪽으로 또 넘어갈 수 있는 아까 구축 효과를 걱정하셨잖아요. 민간의 돈을 또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그러면은 이제 또 하는 쪽에서도 큰 틀에서 완화에 대한 생각을 조금은 뭐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한 75bp 빼줘서 기준금리 2.75까지 낮춰진다고 해서 그 수준이 통화정책이 완화적인 영역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도까지 저는 내년까지 기대하는 게 채권 시장의 과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저 회사채 쪽이나 이 크레딧 쪽은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저도 이제 뭐 금융당국 쪽에 좀 이제 가서 내부적인 간담회라든지 네네. 뭐 회의 같은 데 참석해 보면 이번에는 확실히 이 지금 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좀 바깥에 이번에 SBB 파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 우리 쪽에 직접 연결고리가 적어서 우리나라 은행들도 뭐 신종자본증권이 어떻고 AT1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다르다. 그런 해외 쪽에 발행한 거랑 우리 금융기관들의 성격은 다르고 지금 부동산 구조조정 이슈 때문에 약간 조금 걱정이 있고 그게 건설사라든지 뭐 저축은행, 캐피탈, 소형 증권사들의 좀 노이즈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금융당국 쪽에서 생각보다 아까 뭐 진짜 전수조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식의 그래서 최근에 1, 2월 달에 우리나라 금융시장 안정되면서 크레딧 스프레드들이 좀 과도하게 빨리 떨어졌거든요. 게다가 미국의 통화정책 긴장감이 3월 달에 조금 나올 때 좀 그런 스프레드들이 좀 벌어졌는데 지금 최근에 또 그걸 활용해서 또 사러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관들이든 그리고 개인들도 요즘에 채권을 생각보다 진짜 올해 현물 채권을 작년 4분기 기준으로 그 투자 주체 중에 누가 제일 많이 샀느냐를 보면 개인이 제일 많이 개인이에요? 샀습니다. 개인이 잔고가 10조가 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고채는 이제 분리과세 혜택까지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이게 이제 세제적인 메리트가 있고요. 작년에 그 애물단지였던 한전채 작년에 제가 아시는 지인도 5%대 한전채를 사신 분이 지금 너무 이렇게 판고 듣고 계세요. 자기는 5년짜리를 사셨거든요. 5년 동안 매 5%씩 25% 이상 정확하게 뭐 다 따지면 한 27, 8% 정도가 나오겠더라고요. 그 중간에 이제 그 재투자 수익까지 해서. 자기는 그 정도 수익 확보한 것만 해도 너무 만족스러우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도 약간 4% 언저리의 우량한 채권들을 개인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다. 저는 오늘 얘기가 좀 끝이 약간 이상하게 흐르는데 결국 제가 아까 채권 사시라는 얘기는 뭐 하러 나온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풀린듯이 기승전. 네, 네. 항상 그 자기가 몸담고 있는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게 또 바이어스가 있죠. 여기 주식 방송 보시는 분들 다 주식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아까 하반기에도 주식시장에 기회가 있다는 얘기를 드렸지만 아직은 내 노후 자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요즘에 예금금리 참 이것도 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오늘 총재가 거론하지 않은 것 중에 최근에 예대금리가 기준금리 낮추지도 않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간 거 아시죠? 예대금리가? 예,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요즘에 좀 많이 빠진 건 4% 이하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래요? 예금금리가 지금 다 기준금리 이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지금 중요한 오늘 기자들 중에 이 질문이 전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시중 예금금리 보시면 지금 3%대 중반 뭐 미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3.5% 기준금리만큼도 안 된다고? 예금이? 지금 뭐 일부 그런 상품들이 요즘 꽤 많이 나와요. 그 말인지 미래에 대한 기대들을 그쪽에도 같이나
녹아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금리에 대한 부담 스트레스들이 사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반영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보다 낮은 예금을 가입하기에는 좀 뭔가 약간 느낌이 손해보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량 등급의 뭐 채권들은 아직은 뭐 3% 후반에서 4자 근처까지 나오거든요. 와, 너무 위험한 채권들 말고요. 그런 채권들은 좀 만기 있는 것들을 투자해 놓으면 뭐 정말 장기적인 시간 태안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는 30년짜리 국고채 지금 3.3% 3.4%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30년 동안 나는 매년 3.4%의 수익만 챙겨도 30년 동안 난 그 정도면 만족하겠다라는. 자산이 아주 많으신가 보다. 그러면 이제 그 정도도 괜찮죠. 그렇죠. 이제 네. 거액 자산가들한테 네. 해당하는 거긴 하지만 오늘 방송 듣는 분들 중에도 제가 무리하게 채권하시라는 게 아니라 노후자금들 중에 지금 일부는 그런 올해 개인들이 투자 주체 중에 채권을 제일 많이 샀다라고 얘기 드리는 게 네네. 이런 자산시장의 변화들도 한 번은 감지하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예, 그런 식으로 부자가 되시면 사시고요. 사고 싶네요. 부자 돼서.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근데 가져오신 장표가 몇 개 더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못 본 게 있나 싶어가지고 혹시 짚어주실 내용이 있었는데 놓친 게 있을까요? 저희가. 아, 여기 아까 제가 이 그림이 있었는데 안 보여드렸네요.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뭐냐면 네. 외국인들의 현물 잔고예요. 그러니까 파란색 짙은 색은 작년 4분기부터 올해 2월까지 현물이라면 채권 현물? 네네. 그러니까 뭐 대부분 국고채이긴 한데 이렇게 많이 줄었잖아. 대금리차에 대한 부담이 컸던 거 아니야? 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여기 특히 여기서 여기 빠질 때는 차익거래 유인이 좀 준 부분도 있고 아까 얘기드렸던 정책자금들이 빠졌다는 걸 한국은행에서도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중앙은행이나 연기금, 국부펀드 같은데. 네네. 왜냐하면 달러 강세 때문에 그 나라들도 외환보유고들이 많이 좀 훼손이 되다 보니까 한국에 있었던 포지션들을 찾아갔는데 최근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또 뭐냐 이게 매 잔고잖아요. 매 분기 말마다 국고채 만기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기들이 외국인들이 들고 있는 채권들이 꽤 많기 때문에 국고채에서는 전체 비중에서 한 15% 이상 20% 가까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량에서 만기 돌았던 것들이 또 여기서도 3월 달에 만기 때문에 이렇게 뚝 한번 떨어졌거든요. 이게 판 게 아니에요. 만기 상한 데서 떨어졌는데 이거 올라오는 기울기 최근에 보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얘입니다. 위에는 선물. 선물도. 그러니까 해먹겠다라고 하는 애들이 주로 선물을 하잖아요. 확실히 나는 이게 뭐 오래 이렇게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보세요. 기울기. 그리고 2021년이 아니라 최근 팬데믹 이후로 잔고 매입 누적 잔고로 보면 최고치를 지금 경신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채권을 저렇게 사고 있는 건 대금리차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것도 증거로 하나 더 얘기 드리면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네. 요거 앞에 요거까지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가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이 철없는 시장에 기대일 수도 있지만 여기 나오는 게 1년 뒤에 하루짜리 우리나라의 금리를 프라이싱한 건데 10년짜리 채권 시장이 10년짜리 금리가 요거 아주 순수하게 반영해주고 있죠. 1년 뒤쯤 되면 그래서 적어도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현재 제가 요게 가운데 선을 끄는 게 이게 딱 3.5거든요. 네. 이거보다는 낮은 수준에 가 있을 거야를. 이거는 아니 시장이 그렇게 믿어서 만든 거 아니야? 예선도 금리의 그 금리 차나 이런 게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시장이 녹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아니 3월 초만 해도 또 3.75도 갈 수 있다라고 믿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하기는 하겠지만 지금 채권 시장의 철없음을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갖고 시사점을 드릴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올해 매크로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겠습니까? 이제 돈이 풀려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작년에는 그 돈 주머니 주면서 작년에 경제가 아주 심각하게 망가진 것도 아니었는데 주가가 계속 안 좋았던 건데 네. 그 반대급부가 올해부터 출발할 거기 때문에 코스피 지금 2,550 뭐 연초에 잠깐 반짝 좋을 때 뭐 2,800에 뭐 3,000콜도 나왔다 또 3월달에 쑥 들어갔다가 저는 하반기에 기대할 부분이 있다. 아하. 네, 뭐 매크로 보는 사람이니까 막연하게 이렇게 큰 틀로 얘기 드리는데 그래서 아까 미국 10년 3.2 뭐 이런 얘기 드리는 거예요. 요새 그러면 마지막 질문. 요새 증권사들이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높게 보는 데가 2023 높게 보는 데가 대부분 2,600에서 그냥 그거 했는데 요새 이제 갑자기 2,800 콜이 나와요. 네. 어떻게 유니온께서도 가능하다 보시는 거예요?
2분기까지는 좀 살필 부분이 남아 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아까 뭐 하는 총재도 오늘 금통위에서 얘기했지만 5월 미국이 인상하고도 추가적인 인상을 또 할 수 있는 뭐 여지도 있죠. 그런 상황들 좀 그런 게 이제 아까 뭐 유가라든지 뭐 미국 주택 경기 같은 지표들이 좀 중요하다. 지금 미국 경제를 받치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쪽에 대해 오히려 그런 쪽에서 경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빠져주면 저는 유동성 단에서의 기대는 반대급부로 더 들어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제 배드 국면이 이제 조금 넘어가면서 나쁜 지표들을 이제 좋게 해석할 수 있는 국면으로 이제 좀 들어가는 단계로 이제 가는 게 아닌가 나쁜 예. 지표들을. 예, 지금부터 역발상 투자의 이제 시작점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